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강순영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참 망설여졌습니다. 제 사생활을 들으시고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뭐라 생각하실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요. 어차피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부끄럽다고 감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환갑 넘어서 재혼을 했습니다. 세상에선 그걸 황혼재혼이라고 부른다죠. 살아보니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무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저 표현이 서툴러지고 주춤해질 뿐 마음속은 여전히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누군가의 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그 나이 먹도록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저는 먼저 보낸 사람과 사별한 지 어느덧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아들 고등학교 다닐 적 담임 선생님이었고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을 했죠. 제자들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며 아꼈던 사람으로 제자들도 저리 위해서 애쓰는데 자기 자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예뻐했을까. 학부모들끼리도 다들 참된 스승이라고 높였습니다. 저희 아들도 무척이나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죠. 아들뿐 아니라 그 사람을 거쳐간 제자들 모두가 말이에요. 무척이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왜 여태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나 싶을 정도로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되면서 제게 젊은 사람처럼 레스토랑을 빌려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죠.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들여다보니 처음이란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간절했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홀로 된 건 35이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짧은 병치레 끝에 덜컥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생애 한복판에 혼자서야 했습니다. 그땐 살기 바빴고 올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학원비에 냉방비에 그렇게 매달 치열하게 버텼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아이들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기에 아파도 티낼 수 없었고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훌쩍였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의 남편과는 참 묘한 인연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 사람은 제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땐 학부모와 교사 입장이었고 서로 간에 정중한 거리감이 있었지요. 아이 문제로 몇 번 상담을 하긴 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늘 그러했듯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두며 조심스럽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그 인연이 다시 닿았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악기 동호회여서였지요. 그날 남편이 처음 동호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숱도 조금 줄었지만 특유의 단정한 인상이 여전했고 고등학생 아들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웃던 그 표정이 그대로였습니다. 제 삶의 여유라는 것이 처음 찾아왔을 때였고 뭐라도 배워보자 싶어 문화센터를 찾았던 그날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기타를 들고 들어선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멈췄고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금세 얼굴을 밝히며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호진이 어머님 맞으시죠? 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양호진 담임이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천동호 선생님 맞으시죠? 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선생님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우리 호진이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께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쑥스럽네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다행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와 인연이 되어서 악기 동호회를 출입하기 시작했고 점점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날부터 제 세상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세월을 교단에서 쏟아부은 사람이라 그런지 퇴직하고 나서 막상 교실을 떠난 후엔 하루하루가 덜컥 비어버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목소리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괜히 TV만 켜놨다가 다시 끄고 정리된 책상 앞에 앉았다가도 마음이 허전해져 그냥 일어나 버리는 날들이 반복되었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고 가슴을 두드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찾아온 곳이 그 동호회였답니다. 저도 그 동호회에서 플룻을 배웠죠.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했지만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입김을 불어넣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삶이란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날 투성이인데 딱 하나, 플룻은 제 입김이 닿는 만큼만 반응해 주니까요. 그 한마디에 잊고 살았던 이름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낯설었던 손가락 동작을 함께 익히고 음정을 맞추려 애쓰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이엔 묘한 공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악기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 어느새 아들의 추억으로 이어졌고 그 사람은 아직도 호진이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이 알 수 없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처음 듣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 오직 교단 위에서만 평생을 살아왔고 아이들을 위해 자기 시간을 다 바쳐왔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자기 삶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겠죠. 그때부터 우리는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악기를 부는 시간은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둘이 함께 걷는 시간은 봄날처럼 따스하고 설레는 감정으로 물들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60을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17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고 괜히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설렘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나이에 피어나는 정은 더 깊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90이 넘은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생을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라며 남편은 늘 존댓말을 쓰며 깍듯하게 대했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아들의 짝을 걱정하며 세월을 견뎌온 분이었고 남편은 이제라도 어머니 앞에 정식으로 신부를 소개하고 축복받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지만 제게는 고민이 되고야 말았죠. 당신과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우리 구순 어머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남편은 말하길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이 될 테니 제대로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생 어머님께서 사시면서 아들 장가갈 날만을 기다렸는데 장가는커녕 일에만 열중하면서 사니 여간 걱정이 아니셨다고 했습니다. 내일 모레 이른인 아들 걱정에 아직도 이부자리 속 눈물만 훔친다는데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 했죠. 사실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처럼 처음부터 결혼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들도 장성했고 삶의 무게가 잔뜩 얹힌 나이에 드레스를 입는다는 것이 마음 한켠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남들과 자식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린다는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도 신경이 쓰여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나이 들었는데 그런 거래요. 손가락질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도 작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드레스를 입는 나 자신이 어색할 것 같았고, 남의 눈이 괜히 신경 쓰였고, 누군가 저 나이에 재혼이 웬 말이냐 한마디라도 내뱉는다면 가슴이 조마조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식을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고 내내 아쉬워했지만 저도 남 부끄러워 결혼식을 올릴 마음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남편이 동호회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플룻을 불다가 몸을 약간 비틀더니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들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명도 애매했고 언제 깨어날지 의사도 장담 못한다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약 정말 그 자리에서 떠났다면 나는 그 사람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보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이할 뻔했던 겁니다. 다행히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순간도 당연한 건 없다는 걸 생생하게 느낀 눈빛이었습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지 않소. 남들 눈치 보느라 할 거 못하고 살지 맙시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쑥스럽고 몸둘 바를 몰라 손끝이 오그라드는 기분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소망이니까 저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크고 요란한 예식장은 아니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작은 레스토랑 하나 빌려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고 작지만 따뜻한 스몰 웨딩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꽃도 생일상도 말 한마디의 위로도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걸 그제야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할 무렵 제 아들 역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7회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식을 올리게 된 겁니다. 혼전 임신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괜히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어쨌든 내 손주가 태어나는 일이니 반길 일이기도 했고 아들이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결혼식은 아들 결혼식이 끝난 후로 당분간 미루게 되었지요. 대신 혼인신고는 먼저 하게 되었고 이제 법적으로도 남편이 당당한 아버지가 되었으니 상견례 날 남편이 저와 같이 나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돈 쪽이 재혼이라는 걸 알고 뭐라 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남편이 평생을 교편 생활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말에 사돈 측 분위기도 괜찮았고 오히려 어른으로서 신뢰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뭔가 든든해졌고 말수가 적던 녀석이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히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에 저는 괜히 목이 메더라고요. 딸아이 결혼할 때는 모든 걸 혼자 준비했기에 그런 든든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책임이 컸고 뿌듯함보다는 막막함이 앞섰던 그날들에 비하면 이번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날, 그 자리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도 든든하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죠. 새삼 남편과의 인연에 대해 감사했고 더 이상 내가 외롭지 않고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겠구나 하는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긴장이 풀렸는지 며칠 동안은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흐뭇했지만 그만큼 피곤도 깊이 쌓여 있었던 거겠지요. 그렇게 숨 좀 돌리나 싶었고 남편도 이제 곧 우리 결혼식도 올리자고 이것저것 준비하며 알콩달콩 알아보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뷰가 멋진 레스토랑도 예약을 하게 되었고 스튜디오도 예약해서 결혼 촬영을 하기로 일정이 잡혔는데 머지않아 아들이 허겁지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고 말끝이 떨려서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나 전세 사기 당했어. 전세금 다 날라갔는데 어떡하면 좋아?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뭐라고? 아이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당장 핸드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부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싶었고, 막 손주를 기다리며 새 보금자리를 꾸며 나가던 두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3억 원을 잃게 되었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당장 오갈 데가 없으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전세 얻는다 했을 때 요새 임대아파트 잘 돼 있고 마침 당첨도 되었기에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임대아파트에 살아?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애한테 무슨 말을 듣게 하려고? 요새는 애 낳고 임대아파트 살면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는 거 몰라? 그래서 우겨가지고 결국 일반 부동산 돌다가 좀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게 전세 사기를 맞은 것이었죠. 임대 아파트가 뭐 어떻다고 저러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결국은 울고불고하며 당장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살게 되었죠. 하지만 애들 아직 젊고 늙은 저랑 같이 합가하면 며느리가 여러모로 불편한 모습을 보였기에 저희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잠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부 보상이나 지원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변호사도 알아본다기에 몇 달이면 어떻게든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임시로 함께 살던 생활은 점점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같이 사는 불편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까지 더 많이 나오는데 녀석들은 돈 한 푼을 내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제가 다 돈을 내는 게 불편했던지 언제 한번 용돈을 주었는데, 이 사실을 안 며느리와 그날 밤이 새도록 대판 싸웠기에 제가 다시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기에 몸이 예민해져 있었고 입덧도 심한 편이어서 냄새에 민감하고 입맛도 날마다 달랐기에 말입니다. 어쩔 땐 김치 냄새만 나도 토하듯 뛰쳐나갔고, 어쩔 땐 새벽 3시에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이면 제일 먼저 며느리 입맛부터 생각했습니다. 배추김치 대신 깍두기를 담그고 고추기름을 빼고 국을 끓이고 매번 반찬 몇 가지씩을 락앤락에 정갈이 담아 냉장고 맨 앞칸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며느리만 괜찮다면 집에서 편히 지내길 바랬고, 뱃속의 손주가 무사히 자라길 바랬습니다. 항상 저는 정성껏 상을 차렸고 며느리는 그 음식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배를 문지르며 웃듯 말했습니다. 애기가 할머니 집에 사는 게 좋은가 봐요. 발로 톡톡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참 다행이구나. 우리 집에서 사는데 불편하면 얘기해. 가족끼리인데 속에 있는 말 다 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속에 있는 말 풀어야지. 네, 어머니. 며느리와 저는 평소에 엄마 딸처럼 아주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선을 잘 지켜가며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서로 불편했지만 같이 살 부딪히며 살다 보니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지기도 했고 말이지요. 다만 며느리가 눈치를 주는 일들은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했으니 남편도 저와 합가하며 같이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는 이것을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분명히 아들의 은인 같은 선생님이었다고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남편과 정이 잘 안 붙는지 며느리는 남편만 있음 자리를 피하고 얼굴 표정도 안 좋아졌죠. 남편도 대체 며느리가 왜 본인한테 그러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에 며느리한테 정작 물어보았는데, 그러면 되려 자기가 뭘 어쨌냐고 무슨 오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니
할 말이 없어져 그냥저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방에서 다림질을 하다가 거실을 지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를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문을 닫은 것도 아니었기에 자연스레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참 웃긴다. 그래서 진짜 결혼식을 하시겠다는 거야? 아니, 황혼지연도 남사 들어올 판에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결혼식까지 하신대? 돈도 많이 들고 자식 보기에도 스트레스일 텐데 왜 그러시지? 며느리의 그 말이 제 귓등을 딱 때리는 것처럼 꽂혔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아무래도 한번 해보셨으니까 별로 상관없지만 새아버지께서 90 넘은 어머니께도 보여드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셨나봐. 아들의 말이 따라 이어졌지만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 말이 정말 나올 줄은 몰랐어요. 부담스러워 죽겠어. 나이값 좀 하시지. 설마 우리한테 뭐 해달라는 거 아니시겠지?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사시던지 무리 주시고 어머니는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라 하면 안 돼? 그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이 힘들까봐 입덧하는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몇 통씩 냉장고에 채워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냄새에 민감한 며느리 눈치 보며 밥냄새 하나 안 풍기려고 애썼던 날들이 어쩌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전세자기 당해서 눈물 흘리던 날 제 품에 안겨 울던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그래 어디라도 살 곳은 있어야지 하며 품어준 제 손을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외면할 수 있는 걸까요? 맘 같아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 안에 있는 손주가 아직 얼굴도 못 본 그 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불안에 떨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형편도 넉넉지 않은 건 알았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 노부부의 사돈 처녀까지 내 식구가 오밀조밀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지금 나가라 한들 갈 데 없는 처지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33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기에 그래도 이 정도면 자식들 지붕 하나는 덮어줄 수 있겠다 싶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답이 고작 집 넘기고 나가달라는 말이라니 속이 뒤집히는 건 둘째치고 그냥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 집이 넓은 편은 아니었고 결혼을 마음먹은 뒤로는 저와 함께 살 생각으로 전세 계약까지 새로 해둔 상태였기에 일단 2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려던 찰나였죠. 하지만 그것을 다 구구절절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입을 다물었던 것뿐인데 며느리는 남편을 아주 제 재산을 탐내 들어온 불황자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지 남편의 스승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저는 이 말을 며느리에게 말을 해야만 했고 듣고서 며느리는 처음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손끝이 살짝 떨렸고 그러다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지만 저는 굳이 위로하거나 말꼬리를 물어가며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었고 잠시 머무르겠다던 자식들이 어느새 당연한 듯 눌러앉은 마당에 거기다 며느리 입에서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니 이젠 선을 분명히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불편하면 니들이 나가야지. 여긴 내 집이야. 그리고 네 시아버지는 내 남편이고.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한동안 밥상머리에서 말도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결국은 아무 말 없이 그 상태 그대로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거지였지만 어쨌든 남편도 아들 부부도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편해질 리 없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부엌을 나설 때마다 며느리 얼굴이 어두우면 괜히 가슴이 철렁했고 방에서 통화 소리가 나면 혹시 또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귀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사진만 찍자고 하면 어때요? 나이도 있는데 솔직히 결혼식까지 하는 건 좀 민망해요. 그 돈 있으면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남편은 결혼식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지만 며느리와 합가하는 돌아가는 사정을 보았기에 일단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분명 아쉬움이 담겨 있었지만 고민 후에는 끝내 결국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요. 내가 좀 미련했어. 그래도 사진 한 장 남겨놓는 것도 괜찮겠지. 레스토랑 예약 위약금은 다행히 안 물어도 된다 하니 당신 말대로 합시다. 결국 우리는 기껏 준비한 결혼식을 하나하나 파토하고 말았고 그게 무척이나 서운하니 사진으로라도 남겨놓자 싶어 스튜디오를 빌려 한복도 입고 양복도 맞춰 입고 둘만의 웨딩 사진을 남겼습니다. 남편은 사진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지 그 사진을 현관 옆 벽면에 커다랗게 인화해서 액자에 넣었고 남편은 그걸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면 어머니께도 자랑할 수 있고 나도 기쁨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그렇게 사진을 애지중지하며 보고 또 보고 애정을 가졌지만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 또한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보더니만 이내 어이없게 웃으며 말을 생각보다 훨씬 직설적이게 했습니다. 참 유난이다. 우리 결혼사진도 안 걸어놨는데 어머님 아버님 결혼사진 걸어놓으면 남들이 뭐라 생각할까? 기막혀. 재혼이 무슨 자랑도 아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에 짧게 반박했습니다. 왜? 재혼이 어디가 어때서? 왜 저번부터 자꾸 우리 엄마 재혼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 하지만 며느리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덧붙였고 그 말들이 제 가슴 깊은 데를 조용히 후벼 팠습니다. 솔직히 나이 들어 재혼은 그렇잖아. 그냥 혼자 사시거나 보통은 연애만 하지 재혼까지 안 해. 재혼 이유도 다 각양각색인데 본인들만 남들 눈 생각 안 하시면 다인가? 같이 사는 우리는 어쩌라고. 거기서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말이 더 길어지면 괜히 임신한 며느리와 또 부딪히게 될까 싶었던 거겠지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주방에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며 반찬통을 꺼낼 때도 문득 그 며느리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야기가 남편 귀에도 들어갔죠. 남편은 표정부터 굳어졌고 화가 많이 났던지 처음엔 곧장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그 애는 아무리 그래도 도리가 없어. 어떻게 그따위로 얘기를 해? 하지만 저는 그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또 가정 분위기만 험해져요. 배 안에 아이도 있잖아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일단은 참는 게 맞아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말끝마다 눌러 참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설마 당신 쟤 때문에 나랑 결혼식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딱히 맞다고 아니라고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며느리 때문에 제가 망설인다는 의사표시로 알아듣고 제게 서운함을 한껏 내비쳤습니다. 참 속상하고 서운하오. 내가 분명히 그랬잖소. 남들 눈치 보지 말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인생 한 번뿐이라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란 걸 알기에 더 말도 못하겠고 괜히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괜히 자식들한테 책 잡히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야 괜찮다 해도 여자인 나는 계속 뭐라 듣게 돼요. 시선이란 게 원래 다 그래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눈가에 억눌린 감정이 걸려있는 걸 저는 오래된 사이처럼 읽을 수 있었지요. 당신 아들은 이해하고 딸도 아무 문제 없다 했잖소. 그런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건 결국 며느리 때문이잖아. 그 애가 우리 사는데 보태줄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끌려다닐 필요 없어. 당신은 더 떳떳해도 되는 사람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얼굴을 자주 찌푸렸습니다. 늘 밝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며느리와 마주칠 때면 억지 웃음도 없이 그저 담담히 고개만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라 웬만해선 사람 일로 마음을 삭히는 법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집안에 머물러도 한숨이 잦아졌고 플루케이스에 손도 잘 대지 않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왕 결혼하겠다 마음먹은 인연이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 지금의 이런 껄끄러움이 오래 이어지는 건 좋지 않겠다 싶었지만 마음속으론 며느리에 대한 실망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2년만 참자. 전세 계약 끝나면 그때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녀석들도 월세든 뭐든 장만 되면 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각자 분가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제일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며느리 씀씀이를 보다 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치킨이며 디저트며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위한 옷이며 장난감이 벌써부터 집 구석구석에 쌓여가는 걸 보니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작다고 해도 어차피 둘이 살기엔 충분하고 여긴 그래도 새 식구가 지낼 공간은 되니까 내가 빠지는 게 맞겠다 싶었죠. 남편 집은 17평 남짓한 크기였고 좁긴 했지만 마음만 맞으면 사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라 여겼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보다 8살 많습니다. 원래 순한 성격에 사람 좋다는 말 자주 듣던 아이였고 그래서인지 어린 며느리에게도 많이 맞춰주려 애썼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지만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가정이니 부모로서 그 선택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손주였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뜬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는 부모된 도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제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땐 저도 축하금 하나 따로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딸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았고 그저 산후조리 잘 해주고 밥 잘 챙겨주는 걸로 충분하다 생각했던 아이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도 당연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림하고 생활비 들이지 않게 해주고 출산 비용까지 도와주는데 거기서 더 뭘 바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머뭇거리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며느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대. 친구 누구는 애 낳았더니 차도 받고 집도 받고 그랬다더라면서 그래서 혹시 엄마가 이 집을 주시진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 허참, 욕심이 지나치구나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이 집 한 채, 이 나이에 제 마지막 보금자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에겐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도 그렇게 쉽게 줄 수도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철없다 느껴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이며 병원비, 거기에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육아용품도 준비하라며 제가 큰맘 먹고 준 돈이 1,000만 원쯤 됐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저에겐 적금도 깨고 손 떨리면서 꺼낸 돈이었습니다. 딸아이 때도 그만큼은 못해줬던 터라 마음 한구석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 태어나는 기쁨에 무사히 잘 자라기만 바라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꺼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이 차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그 돈이 너무도 당연한 듯 받아들였고 이내 뭔가 또 깎아내릴 구석이 없나 두리번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도마 위에 오른 건 스튜디오에서 찍은 우리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포기했지만
그 대신 사진만큼은 의미 있게 남기고 싶어서 200만 원짜리 촬영 패키지를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금액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했고 드레스 대여도 무료에다가 메이크업, 헤어까지 포함되어 있다기에 그냥 한 번뿐인 기념이란 생각에 마음먹고 찍은 거였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그 사진을 흘끔 보더니 아들이랑 부엌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제 귀에 꽂혔습니다. 참, 얼마나 오래 같이 사실는지. 저 200만 원 사진값이면 우리의 분유가 몇 통이야? 저러다 헤어지면 돈만 날리는 건데. 말끝을 비틀며 쏘아붙이는 그 말투에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속이 훅 끓어오르려는 걸 억지로 삼켰는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끝내 참지 못하고 묵직하게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니들은 얼마나 오래 같이 살려고 결혼식도 하고 애도 낳았냐? 그 돈으로 각자 즐길 거리나 찾으면서 세월 보내지? 아버님, 제 말뜻은 아버님이라고도 네 입에서 처음으로 듣는구나. 우리 신혼여행 못 간 거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행여나 네 어머니께 신세질 생각은 마라. 네? 여행이요? 이제 와서 무슨 신혼여행을. 며느리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금 비꼬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습니다. 니들도 신혼여행 다녀왔잖냐. 우리도 결혼했는데 당연히 다녀와야지. 진작에 가려 했는데 네 엄마가 성수기라 비행기값 비싸다 해서 좀 싸게 가자고 기다렸거든. 근데 내가 여행사 다니던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유럽에 섬 투어로 좋은 상품이 있다더라. 한 달 살기 요즘 유행이라 해서 그냥 그렇게 예약했으니까 너는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애나 잘 봐라 집에서. 말은 조용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의미는 묵직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던 거고 누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인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며느리는 질투인지 속상했던지 아들이랑 크게 다투었습니다. 문 닫힌 안방에서 울음 섞인 말들이 새어나왔고 아들의 짙은 한숨도 복도 끝까지 들릴 만큼 깊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 했습니다. 임신해서 장거리 비행이 어렵다 하여 신혼여행 대신 제주도로 다녀왔고 거기서 하루에 50만 원 가까이 하는 호텔에서 5박이나 호화롭게 묵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자 입을 삐죽이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 들어 남편 잘 만나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간다는데 나는 왜 애 키우면서 여행 한번 못 가고 이렇게 짱박혀 있어야 해? 진짜 다 짜증나. 내가 애 낳고 키우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또 다시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제는 피로도 실망도 서운함도 모두 바닥까지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참으로 철없는 말이었고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통하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결국 또 중간에 기어나섰습니다.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두 손 모아 달래보기도 했고 괜히 한쪽 편처럼 보일까 조심스러워 말끝마다 공평하게 들리려 애도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렸습니다. 애들 문제는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둬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당신만 또 속상하게 생겼어.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자니 아들 눈치 보이고 나섰다간 남편 말대로 불씨만 커질 것 같고 참으로 내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자리라는 걸 그때만큼 절절히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시끄러워질 바엔 그냥 여행 취소해요. 내가 손주가 아직 어리고 며느리 혼자 고생하는데 어떻게 해외며 뭐며 신혼여행이랍시고 다녀와요. 그러자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사사건건 며느리 생각을 해요? 막말로 손주면 며느리 자식인데 며느리가 손주 보는 건 당연하지. 우린 며느리 눈치 보느라 결혼식도 못하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기껏 찍은 결혼사진 당신 집에 걸어놨더니 그것까지 비아냥거림이나 당하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거요?
아무도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도리어 우리가 뭘 잘못한 사람처럼 살아야 해?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천천히 꺼지듯 뜨거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마음이 다쳤다는 뜻이기도 했고 그만큼 저 역시 많이 무너졌다는 증거였죠. 그 무렵 딸이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아직 여행 안 가셨죠? 결혼식도 못 하셨는데 두 분이 오붓하게 해외여행이라도 꼭 다녀오세요. 저희가 돈 보태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한참을 울컥하다가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해외냐? 그냥 가까운데 그것도 그저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국 그 가까운 데조차 못 갔습니다. 며느리는 산후 몸조리가 끝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애를 들었다 놨다 분유 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밤낮이 바뀐 손주를 보는 건 상상 이상으로 체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한 달, 두 달 어느덧 계절이 바뀌도록 저는 그 아이 곁에 붙어 살았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예쁘다 해도 몸이 지치고 밤잠을 못 자는 날이 이어지니 아이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기도 했고 나중엔 그 맑은 눈망울조차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시간 내내 며느리 입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1,000,000원을 받아갈 때도 내가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볼 때도 모든 게 며느리에겐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내 마음속에 쌓인 이 무게도 훨씬 가벼웠을 텐데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 입에선 그렇게 비싸게 느껴졌죠. 그리고 머지않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확히는 수요일이었지만 사위와 딸 그리고 남편까지 배려하느라 그 주말 일요일 저녁으로 식사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남편은 일부러 분위기 좋은 큰 식당을 예약했죠. 요란하지 않게 그저 가까운 가족끼리 따뜻하게 식사 한 끼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초에 아들이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짙었고 그 끝에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날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부터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 기운이 심해져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저더러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일상이 오기는커녕 그날 손주까지 맡기고 여행을 가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원래는 며느리 친정 쪽에 맡기로 했는데 며느리 어머니께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 당분간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아무도 안 되는 김에 엄마밖에 없다는 식으로 저를 골라낸 것이었죠. 어쩌다 보니 생일날 밥 한 끼 챙겨주는 사람은커녕 기저귀 갈고 분유 데우며 울음을 달래야 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에 잡으셨어요? 그날 어머님 생신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여행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직장 다니는데 평일엔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내 생일을 제대로 챙겨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둘 키우느라 매년 생일엔 학교 설명회며 학원비 정산에 치였고 어느 해는 아이가 감기 걸려 밤새 해열제에 물수건 들고 지냈고 또 어느 해는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케이크 하나 살 여유도 없이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제서야 이제 겨우 한 사람을 만나 생일 하루쯤은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보자는 게 그토록 죄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며느리의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그 아이는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이후로 손주를 안고 겨우 재우고 나서야 주방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봤습니다. 등허리가 뻐근하고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그보다 더 무거웠던 건 마음 한복판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이건 사리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린 사고방식, 기준 없는 태도, 배려 없는 말투, 어쩌면 며느리는 아직 결혼이라는 현실과 가정을 이끈다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애초에 되어 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시던 남편이 고개를 돌리더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너는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냐?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지만 그 말 한 줄에 담긴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히고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어요? 저보고 예의가 없다고요? 그게 결국 제가 가정교육 못 받았단 말 아니에요? 지금 제 부모님까지 욕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며느리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었지 그 부모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계속 울먹이며 만만한 아들에게 악을 쓰더라고요. 내가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느냐며 손을 떨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울며 불며 나가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그날따라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 집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아이 옷가지를 챙겨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단호했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가려면 나가라 해요. 예의가 없으니 예의 없다고 했지. 그게 어떻게 잘못이요? 내가 뭘 본데 없이 말했단 거요? 아니, 내가 왜 본데 없는 애한테 사과를 해야 합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사람은 결국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말리지도 못하고 감싸주지도 못하고 사과도 받아내지 못한 채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자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생일은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어도 모자랄 판에 식탁 위에 놓인 초는 불도 붙이지 못한 채 그대로 굳었고 음식은 누구의 젓가락도 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 내외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짐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은 마치 이 집과 등을 지겠다는 듯 등어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뒤로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머무른다 했고 아들은 그 사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늘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다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남편은 그 와중에 며느리가 없다는 사실에 속이 후련한 눈치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얼굴이 편안해 보였고 식사 시간마다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또다시 마음이 걸렸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들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어느 쪽에도 완전히 설 수 없는 무거운 균형이 자꾸 어깨 위로 올라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딸과 사위는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미리 생일이라며 가방 안에 몰래 100만 원을 넣어주고 웃어주었죠. 엄마 생일이잖아요. 기분 좋은데 쓰세요. 아무 생각 말고. 고맙다. 얘들아,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저희가 돈이 없어도 장모님 생일 때 용돈 못 챙겨드리겠어요? 걱정 마시고 편히 쓰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장인어른과 함께 저희 곁에서 머물러 주세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날 밤 제 마음의 얼음을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와 틀어진 뒤였지만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서툰 손으로 반찬도 두어 가지 해주며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날까지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하오. 당신 생일인데 웃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 깊은 데까지 다쳤지만 누구 하나 크게 나무랄 수 없는 것도 결국 내가 엄마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짧은 생일초 하나 켜지 못하고도 말없이 꺼내든 딸의 용돈 봉투를 쓸어보며 내 인생의 생일이란 게 참 착잡하기만 하다는 생각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별다른 말도 없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은근슬쩍 집으로 다시 들어왔죠. 짐을 끌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과 함께 마트 다녀오는 길처럼 자연스럽게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남편도 굳이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야 할 말이 많았지만 괜히 말 한마디 꺼냈다가 또다시 큰소리 오가며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다투는 꼴은 도저히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예 대꾸도 안 하고 신문만 펼쳤고 저 역시 그저 왔니 하고 고개를 끄덕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손주 100일 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돌잔치도 아닌 100일 잔치를 그렇게 거하게 준비하겠다고 며칠을 인터넷으로 대관 장소를 알아보더니 결국 1인당 식대가 8만 원이나 하는 뷔페를 계약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100일 잔치를 그 식대로? 한번 되묻고 싶었지만 이미 며느리는 음식 종류며 테이블 수며 사은품이며 뭐며 머릿속에서 다 그려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숨부터 푹 쉬고는 말하더군요. 엄마, 아니 돌잔치도 아니고 100일 잔치를 뭘 그렇게 대관까지 하면서 해? 요즘엔 돌잔치도 그렇게까지 안 해. 그냥 가족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말이 맞다. 근데 그 애가 지금 고집을 꺾을 상태가 아니야. 실제로 며느리는 딸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눈물까지 쏟아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접 못 받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오빠들 때문에 100일도 돌도 제대로 못 챙기고 컸어요. 나는 우리 애한테만큼은 꼭 다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딱히 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기보단 이게 과연 애를 위한 잔치인지 본인을 위한 증명인지 그 구분조차 되지 않는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100일 잔치를 성대하게 치를 작정이었고 저는 또다시 그 자리에 묵묵히 함께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100일 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잔치치고는 과하다 싶을 만큼 식당 안은 장식으로 화려했고 전문 사회자까지 와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첫 숟가락도 뜨기 전에 마음부터 허탈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몇 주간 친정에서 다이어트를 했다며 한껏 차려입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장도 곱게 되어 있었고 헤어도 손질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시종일관 들떠있던 모습은 아예 무대에 오를 연예인이라도 되는 듯했고 남편과 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마치 우리가 손님이라도 된 듯한 낯설음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100일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 도착한 사람은 며느리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기껏해야 20명 조금 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사돈댁도 동창도 친구도 간다 했던 사람들이 연락 한 통 없이 빠졌고 커다란 공간 안에서 빈 테이블들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꿋꿋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접 쓴 편지를 꺼내 작은 종이에 적힌 아이 이름을 부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더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하며 눈물까지 흘렸죠. 아들은 그 손을 받아 아이를 안았고 부부가 단상 위에 나란히 서 있는 그 장면을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몇 안 되는 손님들은 어색하게 박수를 치며 서로 눈치를 보는 듯 생뚱맞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복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몇 손님들이 모여 서서 나누던 대화를 듣게 되었죠. 아니, 100일 잔치가 무슨 결혼식이야? 돈이 남아도는 거 보지? 애미가 유난이지 뭐. 그 말이 제 등을 타고 가시처럼 박혔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들 대화는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그 순간 그 민망함은 정말이지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슬러 다시 자리로 돌아갔더니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왔지? 다 온다 해서 50명으로 잡았는데. 그 말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50명 안 채우면 어떻게 돼?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물어야죠. 이게 50명이 보증 인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식사하러 온 사람 숫자를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20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친족이었으니 결국 본인들이 떠나야 할 식사 비용이 200만 원이 훌쩍 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이 자리를 무사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서운했어요. 다들 친손주 100일 잔치 때는 금반지며 금팔찌며 해주신다던데 저는 100일상을 맞아 떡도 맞추고 현금으로 30만 원을 조심스레 봉투에 넣어 직접 전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00만 원도 주었고 저는 그래서 손주 100일 날 마음만 전했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날 잔치상 앞에서 그렇게 서운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식사가 끝날 즈음 봉투 하나를 꺼내 조용히 제게 내밀었습니다. 보증인원 못 채운 식사비 명목으로 나머지 인원분을 계산해달라는 뜻이었고 봉투 안에는 식당 측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정확히 껴 있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고 그 순간 제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도움을 청한 적도 돈을 빌려준 적도 없는데 그저 어머니니까 당연히 감당하라는 그 태도에 참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조명이 눈앞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고 들고 있던 봉투 속 숫자가 마치 조롱하듯 제 손을 조이는데 심장이 조용히 떨리다 끝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병원비도 육아용품 사라고 1000만 원 넘게 쥐어준 사람은 저였고 100일 잔치 땐 떡까지 맞춰 해줬고 요즘 금값이 하늘을 찌른다 하기에 현금 30만 원 넣어 미리 봉투까지 내밀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며느리는 한마디 미안함도 없이 그저 보증인원이 안 채워줬다는 이유 하나로 그 식사 비용을 제가 감당하라는 듯 봉투를 내미는 걸 보며 저는 손끝이 떨릴 만큼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무는 그 찰나 제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내가 왜 이리 뻔뻔하냐? 부모에게 받을 줄만 알지 어떻게 부모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냐? 네 친정한테는 바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손 벌리는 건 당연하단 듯이 굴어?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손주 낳는 게 벼슬이야? 네 마음대로 장소 잡고 마음대로 잔치하고 마음대로 손님 불러놨으면 책임도 네가 져야지. 나는 20대 책임 못 진다. 그리고 이젠 정말 집에서도 나가줬으면 좋겠어. 네가 돈 모으라고 생활비도 안 받고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애까지 봐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눈치도 없이 행동하는 너를 보면서 나는 이제 지친다. 아들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당연히 고맙지. 고맙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아들이 해명하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온 인내가 무너졌고 저는 더는 울지도 설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넌 끼지 마. 네 댁이랑 애 데리고 거슬리는 시부모랑 부딪히지 말고 니들 자유롭게 살아. 이제 나 정말 힘들다. 짐은 내일 당장 뺐으면 좋겠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갈 데가 어딨다고. 그 말에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맙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제 뜻은...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주고 싶지도 않고 듣고 있을 마음도 없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나가줘. 오늘 말고 내일 아침이면 짐 싸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또다시 아기를 핑계 삼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기가 아직... 그 순간 저는 차갑게 며느리를 쳐다봤고 그 눈빛에 스스로도 뭔가 느꼈는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상처받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또다시 중간에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쌓이고 쌓였던 게 이제는 더 이상 안으로 눌러 담을 수 없을 만큼 벼랑 끝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우리 결혼식은 재혼식이라며 험담하더니 부담스럽다며 짜증내고 심지어 네 아버지도 나이값 좀 하시라고 했다며? 그랬던 네가 네 아들 100일 잔치 때는 수백만 원 써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그게 정말 상식적인 거냐? 한 번이라도 네가 부모라면 어땠을까 생각은 해봤니? 저는 더는 입으로 말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두었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100일 잔치 때 손님들이 봉투로 내놓은 축의금이 들어있었고 며느리는 그것도 무언의 권리처럼 여긴 듯 따로 손도 안 대고 제 앞에 밀어놓았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봉투들을 모아 가방 안에 그대로 넣은 채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마. 이것들 다 합쳐도 지금까지 내가 준 돈 1,000만 원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다만 어차피 난 오늘 밥도 한술 못 뜨고 마음만 썩었으니 잔치도 잔치가 아니었고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 순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번쩍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오. 만세요. 우리 부인 만세. 저는 그제야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속상함이 끓어오르기도 했고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 마음을 더 이상 내줘선 안 되겠다는 다짐이 제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며칠을 두고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못했다며 다시 함께 살자고 사정을 했고 며느리도 메시지를 보내 생각이 짧았다며 거듭 사과하는 척은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당장 보고 싶지도 않고 마음도 안 풀렸어. 그냥 친정에 가들 어딜 가든 나가 있어라.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자식들은 결국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털어 집 근처의 투룸짜리 작은 월세방을 구해 나갔습니다. 1년 가까이 저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며 모아놓긴 했는지 그래도 허튼 데 쓰진 않고 어떻게든 마련은 한 모양이더군요. 물론 자식이라 나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웠을 때 괜히 눈시울이 젖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참기만 하는 걸 부모의 도리라고 착각하는 세상에 이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쌓이고 참다 터질 때가 있다는 걸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남편이랑 서로 오붓하게 서로 아껴가며 생활을 하고 있네요. 자식보다 제 인생을 보다 더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진리인 게 맞나 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